일단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왠지 무슨 신상품 발표회처럼 그런 컨셉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브리핑을 좀 하고요. 간단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브리핑하고 그리고 오늘 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하고 짠! 다르죠? 옆에 쓰면은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전문가의 그 기술력이 좀 들어간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면 신헌, 그래서 노란 글씨로 허니신이라고 좀 쑥스럽네요. 아무튼 꿀, 자료 해석의 꿀이다. 뭐 학원에서는 되게 좀 과하게 이렇게 자료 해석의 신이라고 광고를 때려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그거보단 꿀로 밀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피셋계 시조새 정도 거의 화석화되고 있는데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평가 1위 이런 거 좀 홍보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및 상담 환영. 어제도 제가 카톡으로 답장 열심히 해드렸어요. 뭐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카톡을 안 하시면 문자도 괜찮고요. 이메일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 카톡 아이디는 신정헌. 원래 제 본명이 신정헌이에요. 정짝 떼고 그냥 강사명은 신헌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 0626. 요거는 제 핸드폰 끝자리 번호이기도 하고 제 음력 생일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면 그때 축하 문자 한번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카페 주소는 펜PSAT. 책 제목하고 같으니까 기억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goToMexico. 멕시코 가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멕시코 친구였는데 까를로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까를로스 도밍기노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멕시코로 돌아가서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대신 이메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축하 메시지 보내줬던 거에서 시작한 이메일인데 아무튼 그때부터 그냥 쭉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여기 프라임 법학원의 그 피셋관 관장, 여기를 피셋관이라고 하거든요. 뭐 타이틀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기업 부장을 때려치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했는데 뭐 한 2사 정도? 그 정도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이 그래요, 진짜. 어떤 안정된 큰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가 뭐 새로운 뭐 벤처를 시작한 느낌인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는 제가 그 한국 외대에서 그 겸임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리포트 채점 막 이런 거 지금 성적 입력 밀려 있는데 어떤 기본 강의 막 준비랑 겹쳐서 요새 좀 바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 제가 대표 검수위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엔 좀 괜찮았죠. 법적 문제가 그 전에 욕먹던 거에 비해서는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수 대학에서 피셋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보인데요. 제 책이 여기 자료해석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요. 쭉 랭킹이 뜨는데 아무튼 1위, 2위, 4위 자랑 좀 하려고요. 요 2위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민간경력자 대비용. 이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약간 부업식으로 최근에 그 영상 강의를 찍어놨는데 뭐 쏠쏠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영상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리타스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베리타스에서 원래 그 동영상을 업체하고 제휴한 데가 이제 고시닷컴이에요. 고시닷컴. 근데 거기서 민간 경력은 따로 계약을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고시닷컴에 지금 들어가시면 있어요. 혹시 주변에 민간 경력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제 아는 선배가 저 세종시에서 그 정부 쪽에 그 협력업체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자기 직원들 중에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게 약간 꿀이에요, 꿀.
잘 몰라요. 민간 경력으로 5급, 7급을 지금 뽑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해 주세요. 자, 이 책 중에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자료해석 이론서, 이게 우리 이제 메인 교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아래에 있는 워크북. 요거는 부교재인데, 제가 특전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히스토리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몇 년도냐면 이제 제가 피셋 강의 처음 한 시점이에요. 여기 2004년도 뭐 10월 그때네요. 12년 전인데 아무튼 이때 이 선배님하고 둘이 이제 그때는 두 과목밖에 없어요. 과목이 피셋이. 그래서 자료 해석, 언어 논리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게 마감 유익 이런 거는 그냥 관용구예요. 마감 안 돼도 항상 붙여놓는 거고. 이때 마감 될 리가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뭐 20명, 30명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007년 1월 이때 지금 출판사에서 만든 광고인데 이렇게 슉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 수강 인원 1,300명 신기록. 아무튼 그때는 그 대형 강의실 있잖아요. 500명 들어가는 강의실도 있었어요. 그걸 오전, 오후 꽉꽉 채우고 그다음에 영상, 실영상 돌리고 했었어요. 그때는 아마 이게 그 동영상 강의가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피셋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괜찮았어요, 진짜. 딱 그 강의 딱 찍고 나면, 그 모강 찍고 나면, 하고 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계좌 이체를 안 해주고요. 그냥 봉투에도 줬어요, 봉투에다가. 그럼 원장실로 싹 불려갑니다. 원장님이 이제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신 선생 고생 많았어. 그래서 이거 경호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싹 보니까 막 수표가, 집에 갖다 주니까 이제 방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그동안 거쳐왔던 여기 신림동 소위 메이저 빅3 한림, 여기 솔트웍스가 지금 이제 합격에 복하고 있죠. 그다음 베리타스. 짜자잔,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프라임, 그래서 명함이 괜찮아요. 관장.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장이 좀 붙어줘야 어디 명함 돌렸을 때, 뭐 좀 성공했구나 이런 소리를 해요. 자랑하려고 올려봤고요. 이거는 작년에 강의했던 모습이고. 자, 이제 피셋 간단히 소개하고 갈게요. 피셋이 뭔지 모르고 오신 분은 없을 거니까, 그냥 데코레이션 차원에서 몇 장 넣었거든요. 피셋이라는 게 뭐냐. 결국, 기존의 시험은 우리가 소위 성취도 검사라고 그래요. 성취도. Achievement Test.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행정학, 경제학 이걸 객관식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바꾼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험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수험 준비 기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적성 검사형 시험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공직 적성 평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 학습된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의 성취도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한다. 그래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요거는 이제 언어 논리 쪽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 자료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 이건 자료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이건 상황 판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이제 피셋 커트라인 추인데요. 일반 행정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아쉬운 점은요. 그래서 시각적인 함정이 있어요. 제가 자료에서 강사기 때문에 제가 법조 담당 기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그렸냐고. 물론 일행이 많이 뽑으니까 위에다 올린 것 같긴 한데, 얼핏 보면 일행이 제일 높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 딱 보면. 그죠? 수치랑 비교해 보면 아니 그거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경이 이제 그 아래 들어가 있지만 실제 점수를 보면 높아요. 근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올라갔다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뭐 일행 기준으로 이제 80점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올해는 빨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1차부터 이거 통과를 해야 뭐 2차든 3차든 갈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준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포스터니까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드디어 개강했고요. 자, 기본 강의 컨셉은요, 필수 강의, 뭐 이렇게 써놨죠. 필수 강의. 그러니까 피셋 강의 중에서 딱 하나만 듣고 시험장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제가 추천해요. 물론 그 편수는, 회차는 기초 강의가 짧지만 그래도 기본 강의 정도는 한번 봐주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기본적인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탄탄하게 정리하는 강의를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넣어놓은 거. 이게 이제 작년 기본 강의보다 올해 기본 강의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니 테스트 나눠드린 거에서도 보면 몇 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이론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민간경력자용 책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경력 시장도 꽤 크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독학할 수 있는 용도의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심화 이론이 따로 있었어요. 심화 이론, 아쉬운 분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책을 봐라라는 거였어요, 컨셉이. 그래서 워크북도 만들고. 그런데 대부분 그것까지는 잘 안 해요. 그냥 보통 기본 이론 책만 딱 보고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은 쉽지만 강의라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심화 강의 때 썼던, 작년도 심화 강의 때 썼던 문제까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자료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도망가실까봐 오늘 진도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비중이. 그리고 이제 20문제, 40문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한두 번씩. 만약에 이제 강의 진도상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면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주말이나 뭐 수요일 강의가 없으니까 그때 풀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문제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뭐 일정이라든지 뭐 교재, 강의, 개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의 장점이 핵심 체크형으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개의 소목차로 쫙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의하기도 좀 편하긴 해요. 끊어가기가 좀 편합니다. 어디서 끊든 어쨌든 좀 편해요. 그러니까 대목차 위주였던 책을 작년에 완전히 소목차 위주로 개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이제 다시 복습하실 때도 내가 지금 이거를 열흘 동안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충 6개씩 보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또는 6일 만에 완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10개씩 목차를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책의 제일 뒤에 보시면은 색인을 달아놨어요. 색인.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가 어떤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색인도 있고요. 키워드 색인도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저거는 나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키워드를 적어 두셨다가 책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전 찾듯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놨다. 물론 목차에 키워드를 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강의 특징. 자료에서 기본기 아이콘이다. 뭐 주로 제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료 해석에 뭐 정석이다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초보자,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강의는요. 어떤 수준을 가장 목표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수강생 또는 시장의 딱 중위점이 뭔지 아시죠? 중위수. 그러니까 순서대로 성적 순서로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정치학에서도 중위 투표모형 있잖아요. 그 중위자에 접근해야 가장 많이 득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항상 컨셉을 잡아요. 그래야 실력이 조금 있는 분은 아주 있는 분은 어차피 나갈 거고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면 또 제일 밑에 있는 분은 나가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많이 끌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저것도 어려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실강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제가 컨셉 잡았던 거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신 분들의 뭐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내용이 너무 뭐 어렵다는 느낌이다 또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딱 중간보다는 중간에서 살짝 위 정도를 타겟 삼아서 보통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기본 강의 때부터 문제풀이, 꼼수 이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신선해 보여요. 실전에서 진짜 막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거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를 다져놓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성적을 더 올리는 방법들은 테크닉이나 꼼수나 이런 걸 찾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기초 체력,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다. 그다음 전자칠판 어제 제가 이거 직원들하고 같이 올렸어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이 교단 강단도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칠판이 베리타스에서 했을 때는 65인치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85인치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이 화면 크기인데 65인치와 85인치는 화면의 크기가 50% 이상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자료에서 문제가 되죠. 자, 대략 생각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랑 비례할 거고요. 따라서 면적은 제곱이 돼야 되겠죠, 제곱. 그럼 65 대 85를 약분해 봅시다. 65에서 20만큼 커진 거죠.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커진 거예요? 6, 38에 뒤에 1.5 붙으니까 정확하게 19.5가 30%예요, 65에. 그러니까 약 30% 커진 겁니다. 그거보다 살짝 커진 거예요. 그럼 13, 13, 169. 그러니까 1.69배보다는 조금 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0% 이상 증가 맞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3, 13, 169도 오늘 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1부터 19의 제곱수들도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각각 1.3배 정도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체감되는 거는 엄청 커 보여요. 이 화면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역시 프라임이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구나. 여기 지하에 가보시면 거기 담소라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진행할 때 수요일, 토요일 다음 주부터 바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원장님의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술 한잔 합시다 하시더니 저는 기존의 학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 제대로 된 시설 안 해놓고 학생들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극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예습 복습을 따로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정리되는 강의로 잡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내가 부족하면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타겟 잡은 한 중간 수준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게 제가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한 8시 정도부터 여기 개방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습 문제 그 10문제 나눠드리는 거 좀 풀어보시고 첫날이니까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일찍 와서 워밍업 예습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리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노트를 제가 필기 자료랑 함께 드렸어요. 복습 핵심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다루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은요, 피셋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나 예전에 공부한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이론 정리가 미흡한 분,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분. 그래서 약간 다양할 거예요. 제 생각에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 테스트라든지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접근법을 달리 가시면 돼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시간 제한에 너무 그 압박을 받지 마세요. 시간을 내가 딱 정해놓고 정확히 풀어야지 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돼요. 너무 막 부담 갖고 가다 보면 좀 처음부터 긴장하게 되고 해서 안 좋은 습관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가급적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항 개수 맞춰서 시간 정해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문제면 몇 분 주면 되죠? 정확히는, 자, 이것도 자료 해석이네요. 40문제를 90분 동안 줘요. 그러면 문제당 4분의 9죠? 9라는 거는 4의 2배에다가 1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와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2분, 그 다음 4분의 1이니까 15초. 따라서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0문제면, 10문제면 이제 22분 정도?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좀 넉넉하게 30분 잡고 풀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게 잡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기본 강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뭐 나는 그것도 부족해고 한 30분보다 조금 더 그냥 푸셔도 돼요. 그냥 8시부터 와서 주구장창 1시간 동안 푸셔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거 10개 풀었는데, 시간 놓고 풀었는데 5개밖에 안 나왔어. 이건 나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40점부터 시작해서 40점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40점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목표를 이제 90점대까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서요.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합격 수기나 뭐 이런 거에다 이제 써줬던 걸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2014년에 62.5점을 받았어요. 자료 해석에서. 그래서 불합격했어. 그래서 2015년에 9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물론 제 강의를 들어서 이 점수가 무조건 올라갔다라는 장담은 못해요. 자, 여기서도 질문해 볼게요. 이분의 점수 상승률은 50% 이상이다. 여기 자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62.5에서 32.5가 올랐네. 절반보다 크게 올랐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점수 상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 점수를 밑으로 까는 거예요. 초기 값이 낮을수록 똑같은 양은 증가해도 상승률은 크다. 이게 자료에서 기본 논리예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점수가 낮은 분의 입장이라면 나는 상승률을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95점으로 합격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열심히 따라왔고 스터디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합격하고 그 다음에는 와서 스터디 지도까지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스터디에 이제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료 해석의 이제 고득점자나 또 자료 해석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 와서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이분은 일반 행정 수석 합격하신 분 이야기인데요. 가장 자신 없던 영역이 자료 해석 영역이었다. 왠지 이거 느낌이 어때요? 읽어보니까 남학생 같아요, 여학생 같아요, 여자분 같아요. 대부분 가장 자신 없던 영역은 자료 해석 영역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면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 여자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료 해석은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고차원적인 수학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신원선생님 기본 강의를 수강했고요. 모의고사도 주로 신원선생님 모의고사 풀었다라고. 이거는 법률저널 기사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링크를 따온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지역인재 합격한 친구인데, 지역인재 이번에 서울 지역으로 응시했고 자료 역대급 난이도라고 했던 올해 87.5를 맞아서 너무 기뻐서 울고 있네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입문부터 신원쌤 강의만 들었고요. 기초 기본 강의 충실히 따라갔고 기본서는 계속 반복. 이거 중요해요. 기본서는 제가 최소한 3번 이상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시험지에다가 그거를 적용하려면 안 나와.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완전히 그냥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을 해주세요. 서울 지역 커트라인이 행시 커트라인이랑 비슷해서 공부할 때도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쟁쟁한 학교 출신들 사이에 당당히 합격해서 정말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참 좋죠. 여러분도 내년에 꼭 저한테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공개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영광이라고 뭐 흔쾌히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민간경력 준비하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경력 준비 중에 얼마 전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인강을 수강하고 있는데 너무나 차근차근 알기 쉽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탐복 수준입니다. 진작 선생님 수업 들었으면 제가 덜 헤맸을 텐데 이분 합격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땡땡땡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인데요. 개인적으로 신원쌤의 팬입니다. 비록 전 네모, 블랭크.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모 쳤고요. 가르치지만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완강했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도 항상 자신 있게 선생님 수업을 추천했답니다. 지금 사무관인 제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한 번 사드려야 되겠네. 자, 잘 만들었죠?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PT.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강의 소개 겸 제 홍보였고요. 자, 바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펴보세요. 자, 대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한번 거시적으로 대주제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 개관, 그 다음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지문 분석,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라면요. 자료 해석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에서는 뭐 표 차트 등 쓰이는 소재들을 쭉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각종 질문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문.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그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자료 계산, 비교, 응용 뭐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하나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후반부 31번부터는 이제 미시적으로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가 상대적 자료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에 필수 통계학, 뭐 가중평균이라든지 뭐 최소 교집합이라든지 올해도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 필수 수학,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특이한 것들, 특수형 문제들, 뭐 매칭형, 보고서형 등등등.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훑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 두 회는 그 11장, 1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점검이에요, 점검. 주요 출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실전 전략 및 꼼수. 그래서 11장, 12장은 실제 뭐 이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도가 그 앞쪽에서 조금씩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문 분석 쪽에서 계산 쪽이나 이쪽에서는 좀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좀 밀려도 상관없는 게 여기 11장, 12장은 이론 파트 없고 그냥 실전 문제풀이 위주로 쭉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금 밀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목차를 확인하셨고요. 피셋 소개하는 거 생략하고요. 읽어보시고 자료 해석 소개 뭐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문제에 1번 문제로 나갔을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크게 세 파트로 쪼개볼게요. 질문 부분, 그 다음에 자료 부분, 지문 부분. 질문, 자료, 지문.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눴어요. 그럼 질문 부분에서 확인할 거는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요. 일단 다음 표는 뭐뭐뭐뭐뭐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부분은
표 제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표 제목하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은 대충 넘어가세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부분, 옳은, 옳지 않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확인한다. 근데 일반형 문제에서는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특수형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 유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뭐를 계산하면 또는 보고서와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형 문제에 맞는 질문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자. 그럼 이제 질문 부분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을 꼭 확인하세요. 제목. 자료의 범위와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꼭 확인해라. 제목을 읽지 않으면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 이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뭘 나타내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도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상대적 자료일 때, 이런 퍼센트 자료가 이제 상대적 자료죠. 그래서 퍼센트처럼 상대적 자료일 때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구성비잖아요. 구성비다. 그러면 이 기준이 가로합인지 세로합인지 총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론 파트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개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 그림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표, 그림을 이제 쭉 봐요. 근데 이거를 다 읽고 가는 게 아니죠. 주요 항목들만 빨리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 그림의 주요 항목이 뭔지. 그래서 절대적 자료냐, 뭐 상대적 자료냐, 뭐 횡단면 자료냐, 시계열 자료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따로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주예요. 각주. 각주 이 부분인데 각주는 자, 이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각 지역 통근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자. 그냥 그 말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저런 걸 써주냐면, 이제 딴지 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한 수험생이 10,000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걸 막으려면 그냥 디펜스용으로 각주를 달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꽤. 당연한 소린데 써놨어. 그런 거는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읽어보면 되냐면 공식이 나와 있거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거. 공식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그냥 나머지 말로 쭉 써져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디펜스용이에요. 딴지 방지용. 그래서 뭐 이의제기 방지용이라든지 뭐 단어 풀이해 놓은 거 이런 거는 뭐 자료 해석에서 뭐 중요한 개념들이 아니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보기가 있네요. 보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지문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어요. 지문.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지문을 확인하실 때는 어떤 것부터 보는 게 좋냐? 첫 번째,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 요거는 제목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목. 제목을 보면 범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벗어난 거 질문하고 있어? 잡아낼 수 있겠죠? 그다음 자료의 속성상 판단할 수 없는 지문. 이거는 주로 단위를 보시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문제에. 자, 단위가 퍼센트였어요. 가로합이 100이에요? 세로합이 100이에요? 얘는 친절한 표죠. 가로합을 100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각각의 비율의 기준은 뭐예요? 가로축으로 있는 거죠. 즉, 각 지역 내에 통근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 간에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자마자 이 방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네. 그죠?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어. 읽어보시면. 즉, 지역 간에 사람 수, 통근자 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쓱 봤더니 있죠. A, 이 지역 중 통근자의 수가 앞에 요 내용은 솔직히 잘 안 봐도 돼요. 뭐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통근자의 수가 가장 많은 어쨌든 바로 거부를 해야 되겠죠. 얘는. 자료의 속성상 안 되는 지문을 바로 제거하세요. 그러면 일단 답은 쉽게 자 일단 좁혀지겠죠. 질문이 옳은 것이었죠. 옳은 거니까 니은을 일단 그어볼게요.
그럼 두 개가 일단 선지에서 제거가 돼요. 쉽게. 자, 그 다음 단계. 지문 확인의 두 번째. 이제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 계산이 없는 자료 읽기부터, 특히 열거된 항목이 소수인 것부터, 그 다음에 쉬운 보기를 확인하고 선택지를 소거한다. 그 다음 표에 없는 개념이 등장하면 일단 각주 또는 정보 박스를 확인하고 그래도 없다면 질문 부분을 확인한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볼게요. 자, 다시 이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계산이 없는 읽기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통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미만, 만약에 이 표에 1시간 미만이 딱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그냥 읽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1시간 미만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연산은 들어가지만 70%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연산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의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앞자리에 합쳐서 7이 넘어버리면 일단 70이 넘는 거죠. 뭐 그 정도만 439조, 439조. 일단 70 넘어요. 그다음 629조, 439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앞자리만 읽어봐도 합이 7이 넘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애들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여기가 7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있어요. 높은 비율이 언급되면 나머지 쪽으로 가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30% 이하인지 확인해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들 보는 건데 뭐 더 쉽긴 하겠네요. 뭐 딱 보는 순간 쉽게 각각 합이 30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읽어주면 된다. 그럼 일단 기억이 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 2번, 좀 거꾸로 2번, 3번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디귿, 리을 중에 상대적으로 쉬운 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디귿 지문 읽어보세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렵죠? 지금 평균이 나왔는데 22분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 평균이 22분?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땐 넘기세요. 뭐하러 풀어? 자, 선지가 5개 중에 다 2개씩 깔려 있어요. 5개 모두 2개씩 깔려 있고 보기가 4개야. 그러니까 보기 4개에 선지에 2개씩. 이런 문제가 가장 풀기 편한 문제예요. 가장 풀기 편한 문제. 보기가 4개인데 선지에 2개씩 깔려 있으면요. 어려운 지문 하나는 무조건 제껴도 돼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는 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돼요. 왜? 디귿 지문 안 풀어도 답 나오니까. 이제 리을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생소해야 돼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은, 이제 어떤 마인드로 수업 들으시면 되냐면, 별거 없구나, 저래서 나 열심히 하면 90점 넘겠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배우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자, 리을로 갑니다. 그래서. 통근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인 통근자 수 대비 30분 이상 요 구간이 자, 올라가 보면요. 3개로 되어 있어요. 30분 이상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요거. 그럼 넓게 동그라미 친 거를 각각 A, B, C라고 놓으면 A, B, C의 합에서 다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 문제를 접하신 분은 진짜 시키는 대로야. 착한 학생 마인드 있죠. 모범생 마인드. 문제를 그렇게 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A를 분자로 써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료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바로 가셔야죠. B 더하기 C분의 A로 바로 가셔야죠. 분모에다 3개를 깔아놓고 그 중에 한 자를 분자에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깔아줘. 즉 상대비로 가져야 돼. 상대비. 상대방에 대한 비로. 상대비로 풀어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을 이렇게 할까요? 자, 미국 인구라 갑시다. 각 주별로 있는데 인구가 흑인, 백인, 기타 또는 아시아 3가지라 갑시다. 흑인, 백인, 황인 3가지가 있어.
그러면 각 주의 인구에서 백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합계는 그 세 개의 합계는 안 줬어. 그러면 백인이 아닌 녀석 두 개를 분모에 깔고, 즉 흑인과 황인의 값을 분모에 깔고 백인만 써줘도 돼요. 대소관계는 똑같이 나옵니다. 순서는. 자, 그러면 이제 C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C 지역이 가장 높다고 그랬어. 그럼 C 지역을 보면 자, 저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4 미만이 되겠죠? 9 더하기 3 뒷부분 보면 뭐 10 위에다가 그 반올림까지 감안하면 13 정도인데 13 정도에서 38.8이니까 대략 3 정도 나오겠죠, 여기는. 3 정도 나오는데 그 아래 수치를 보면 여기가 6에다가 여기가 26이니까 4보다 크다는 거 쉽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3 정도인데 그 아래 D에서는 4보다 크기 때문에 D가 더 크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리을이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왔죠. 기역 디귿의 조합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기역 디귿의 조합으로 답이 나와야 되니까 답이 2번. 자, 일단 제가 여기서는 디귿을 설명을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미니 테스트로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필기 자료 제가 나눠 드렸거든요. 그거 설명할 때 이제 할게요. 지금 하면은 너무 어려운 걸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접근한다? 일단 제목이나 단위를 봐서 이 자료의 속성상 알 수 없는 거를 먼저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 그냥 쓱 읽으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아까 속성상 안 되는 거 니은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 거 기억 봤어요. 그 다음에 남는 두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거 또는 계산하기 쉬운 거, 그렇게 해서 리을을 봤습니다. 다만 리을에서는 상대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풀었어요. 자, 상대비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색인을 활용하시거나 이 목차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신기하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막 움직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비밀은 이거였어요. 마우스로 제가 지금 계속 긁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확대 축소하고 막 이 키보드로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어제 갑자기 이것이다 라는 걸 찾아냈어요. 이거 연속 모드로 해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굴리니까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를 한 장 보기 모드로 해놓으니까 이게 마우스를 이거를 굴리니까 이게 축소 확대가 돼가지고 활용을 못 했었는데 참 역시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죠.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자료 해석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아, 거기서 뭔가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가니까 훨씬 쉬운 거구나라는 거. 그런 걸 계속 찾아나가는,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질문 분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 있죠. 그 교과서에 거기에다 같이 밑줄이나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료 소개. 첫 문장은 자료를 소개하는데요. 자, 자료가 한 개인 경우는 이게 빨간색 글씨니까 파란색으로 칠치는 게 낫겠네요. 자, 한 개이면 자료의 제목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자료가 이제 여러 개면은 자료가 여러 개면 어떻게 한다? 그 요약하는 말. 그러니까 쭉 나열하거나 공통 요소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자료 소개하는 첫 문장은 잘 안 읽어봐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문장에 그 패턴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 거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저걸 확인하세요. 저 포맷을 맞춰서 보내줘야 납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을 암시한다. 그렇죠? 문제 유형을 암시한다. 그래서 일반형 문제였으면 옳은 옳지 않은 그게 나왔고요. 그래서 옳은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옳지 않은이라고 되어 있으면 않은에다가 저는 이렇게 그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질문 부분에서 일단 표시를 확실하게 해둬야 최악의 실수가 그거죠. 가장 나쁜 실수가 다 풀어놓고 질문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 옳은 거 골라놓고 있어. 답을. 그러니까 저걸 질문 부분에 확 표시를 해놔야 마킹할 때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긁어놓은 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옳은 거에서는 실수 잘 안 하는데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확실하게 그어버리세요. 그어버리고 보기에서도 그어진 걸로 답을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형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를 뭐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에 밑줄 쳐놓읍시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을 때. 다 좋은데 이게 반응이 느리네. 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미국 인구는 OECD 인구의 25%. 이거 이제 오늘 미니 테스트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부분이 뭔가 길어. 보통은 좀 짧은데 두 문장으로 딱 끝나는데 뭔가 좀 들어가 있어 내용이. 그러면 그게 이용되겠죠. 그래서 질문 부분이 길다라고 생각이 들면 구체적인 정보에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혹시 나와 있으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료 분석 쟁점, 자료의 구성 요소. 자,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뭐 제목, 단위, 표, 그림, 보고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는 각주, 그다음에 정보 박스. 각주하고 정보 박스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주로 줬을 때보다는 정보 박스로 줬을 때 조금 폰트도 커지고 박스로 이쁘게 딱 담아주니까 보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각주가 많을 것 같으면 그거를 그냥 박스로 만들어줘요. 각주가 한두 개 정도면은 그냥 바로 당구장 마크하고 달아주고요. 좀 이게 내용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정보 박스를 줍니다. 뭐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연결해서 제목 단위 표 이쪽 위에 있는 핵심 구성 요소하고 추가 구성 요소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과 단위에다가 별표, 자료의 명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알려준다. 체크해 놓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자료인지를 나타낸다. 마우스가 움직여서 그런가? 그 다음에 단위는 자료의 속성 및 측정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제목하고 단위에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 자료의 분류 방법.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표, 차트, 보고서처럼 표현 양식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의 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자료가 하나인 거 단일 자료, 2개 이상이면 복수 자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오답 노트 만들 때 이게 이론 파트별로 분류가 될 만한 거는 이제 분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통계 파트, 통계학 파트, 뭐 가중평균, 최소 교집합 이렇게 분류를 했어. 또는 뭐 상대비, 전체비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것들 애매하죠, 이거.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자, 표 하나짜리 모아놓고 그래프 하나짜리 모아놓고 또 그래프 하나짜리 중에서도 뭐 점 그래프 모아놓고 문제가 많이 쌓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예요. 정분류할 게 없으면 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나서 자료 수 가지고 한번 분류해보자. 남는 것들은. 그 다음 자료의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 횡단면 자료, 시계열 자료, 통합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면 자료는 한 시점에서 여러 개체를 측정한 거. 근데 2번, 3번은 구별하는데 특별한 뭐 의미는 없어요. 자료에서 그냥 묶어서 보시면 돼요. 시계열이나 통합 자료는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시점. 주로 물어보는 게 어떨 걸까요? 그러면 시계열 자료나 통합 자료. 시간이 여러 개가 나오면 시간에 따른 추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뭐 증가니 감소니, 뭐 증가율은 얼마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실수 비교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건 좀 중요하죠. 절대적 자료냐 상대적 자료냐. 절대적인 자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수치 자체가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단위에 명 해가지고 뭐 100명, 50명 뭐 이런 식으로 보면 2배 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 자료이면 수치가 특정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인 양을. 자, 그런 경우라면 비율의 기준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비율, 지수, A당 B 같은. 여기 써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성 50%, 그 다음에 2015년 물가지수 110, 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30명.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상대적 수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성 50%가 있는데, 물론 찬성하고 그 나머지 뭐 반대가 있고 뭐 기권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돼요. 근데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런 식으로 돼갖고 찬성 비율이다. 그러면 A 지역의 찬성 비율 50%, B 지역의 찬성 비율 20%. 이거 바로 비교할 수 있다? 찬성자 수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팁에다가도 별표해 두세요. 단위를 읽었을 때 퍼센트 또는 지수를 보면 기준수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기준으로 보면요. 자료에 포함되는 범위에 따른 분류. 배타적 자료하고 중복 또는 누적 자료. 배타적 자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딱딱딱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서로 경계가 겹치는 게 없는 거. 근데 중복이나 누적 자료라는 거는, 중복 자료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뭐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누적 자료라는 거는 계속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렇게 포함하고 가는 그런 식의 구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 또는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거는 이제 배타적 자료예요. 서로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출문제 유독 이런 게 많았죠. 중복이 가능하냐, 즉 복수 선택이 가능하냐 안 하냐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중복 자료라는 거는 여기 나와 예를 든 거 여가 생활처럼 뭐 영화, 연극, 스포츠 뭐 2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개 다 할 수 있고 뭐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저게 중복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분리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자료라는 건 이런 거죠. 뭐 60세 이상, 70세 이상 뭐 이런 관계. 60세 이상에 70세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안고 있는 포함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라적 자료, 누락 자료. 배타적이라는 건 영어로 exclusive고요. 망라적이라는 거는 다 포함했다 해서 inclusi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어. 망라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 분류를 했는데 어떤 표를 보면 20대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만 딱 나왔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야? 그 앞뒤로 빠진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누락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망라적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자료, 숫자형 자료. 요거는 좀 체크해 놓읍시다. 범주형 자료, 숫자형 자료.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표를 보시면 대부분 숫자형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간혹 뭐 그냥 단어 그대로 표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뭐 공냉식, 순행식,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표를 봤는데 뭐 어떤 기계 이름이 A부터 F까지 있는데 그 옆에 순행식, 공냉식, 순행식, 공냉식, 순행식, 공냉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로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해요. 범주형. 숫자로 표시되지 않고 말로, 단어로 표시된 거. 자, 그래서 범주형 자료에는 어떤 게 있냐? 명목척도, 그다음 서열척도. 명목척도는 말 그대로 nominal data라고 그래서 그 이름만 있는 것들이에요. 남자, 여자. 물론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숫자, 코드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코드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양하고 관계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열척도라는 건 이제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그래서 뭐 학력 같은 경우, 서열척도. 그 다음 숫자형 자료에는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크게 구별하지 않고 통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굳이 이론적으로 구별하자면 상대적 0과 절대적 0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등간이라는 말을 영어로 interval이라고 해요. interval. 일정한 간격만큼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정 간격. 그러니까 온도 같은 경우 0도, 1도, 2도, 3도 그 간격만큼 실제 뭔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1도와 2도의 차이하고 3도와 4도의 차이는 같은 거야. 그런데 1도에 비해서 2도가 2배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씨로 다시 돌려보세요. 섭씨를 화씨로 돌려보면 1과 2의 그 2배 관계가 숫자가 다른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깨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적 0이야. 그런데 절대적 0이라는 거는 이 등 간격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또 배수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수 관계는 안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배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게 같은 거 1g, 2g 이거 2배예요. 2배. 1g과 2g 2배 관계야. 그러니까 1도와 2도는 2배 관계가 아닌데 뜨겁기가 1g과 2g은 무게가 2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크게 구별 안 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것만 나누시면 돼요. 범주형 자료 말로 되어 있는 거랑 숫자형 자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랑만 일단 크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산 자료, 구간 자료, 연속 자료 이건 읽어보세요. 그냥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문 분석 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문의 유형 분류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거에 모든 지문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배타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걸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읽기형이면서 약간 계산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개념상 구별을 하자면 자료 읽기형 지문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판단 가능한 건지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추론 판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비율이나 변화율처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가정을 한 상태의 설명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가정형.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구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또 앞으로 다룰 거니까 일단은 그냥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문 처리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지문의 OX 표기 방법,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쉬겠습니다.